양악수술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인데 양악수술 정말 해도 괜찮은 수술이 맞을까요? 양악수술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관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관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양악수술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인데 비대칭, 턱관절 장애, 감각 이상, 신경소상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양악수술 정말 해도 괜찮은 수술이 맞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악수술이라는 것을 정보를 접하거나 알아보시게 되면은 맞는 생각을 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수술일까? 내가 정말 예뻐질 수 있는가? 이런 거랑 두 번째가 위험한 수술 아닌가? 혹시 내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기대와 걱정 이런 것들이 항상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 마지막으로 오시면 제가 항상 기대가 되나요? 걱정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더 커요 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걱정보다 크니까 수술을 결정을 하셨겠죠. 오늘은 그 둘 중에서 두려움, 걱정에 대한 부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기사를 보니까 네. 양악수술 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던데 양악수술 정말 안전한 게 맞을까요? 너무 끔찍하죠.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양악수술과 관련된 이제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은 수술 중에 마취과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은 출혈 때문에 혹은 출혈 후 기도 공간이 부족해서 숨 쉬는 것 때문에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석대로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수술 후 관리도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양악수술 전문 병원이라면은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크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의사라면 수술과 관련된 모든 합병증을 고지하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써져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학회에 발표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한국에서는 매년 5,000건 이상의 양악수술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한 16년 이상의 논문에 있는 기간 동안 사망사고가 단 4건 정도 있었다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환산하면 약 0.005% 정도의 그런 일이고 실제로 이 중에서도 수술 자체로 사망에 이르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미국 외과학회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조금 관찰을 하더라도 2008년부터 한 20년까지 대략 700명에 넘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이러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합병증을 다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3%의 합병증 비율이 있을 만큼 다른 기타 수술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닌 잘 하기만 하면 안전한 수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양악하면 사고나 이런 게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2000년대에서 한 2010년대 그때쯤 우리 양악수술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강암관면외과나 성형외과나 이제 전체적으로 양악수술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 마케팅을 엄청나게 국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양악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핫한 이슈로 그때 떠올랐었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사망사고가 이제 몇 건 나가지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걸 접하게 돼서 훨씬 더 파격적으로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수술에 있어서 사망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창 막 붐이 일 때 그렇게 돼서 무분별하게 또 그때 막 수술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이런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비전문의에 의한 수술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술기를 배워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수술 전 그리고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붐이 일다 보니까 관련 경험이 없는 집도의도 많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취과 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 스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립되지 않은 상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취적인 사고나 수술 후 관리에 의한 사고도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정밀한 3D 기술이나 이런 것들, 장비들이 많이 부족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해부학적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죠. 일단 병원에서도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3D 기술이나 이러한 기술들이 장비가 보급이 잘 되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취과 원장님이라든지 간호 스태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양악수술을 경험해 보신 숙련된 분들이 이 시장에 워낙 많아진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양악수술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많은 부작용과 합병증들을 다 직접 공부하고 배운 구강암면외과 선생님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악수술의 좀 네.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뭐 신경 손상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수술 중에 발생했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출혈의 문제, 그리고 수술 계획을 너무 과하게 세우거나 너무 줄이거나 뒤로 넣어서 생길 수 있는 기도폐쇄의 문제, 그리고 수술 후에 감염의 문제, 그리고 수술에 대한 어떤 불만족에 관한 심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주로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강조하고 많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기도폐쇄나 출혈이 좀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위험한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환자분들은 뭐 신경 손상이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아니면 뭐 아프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지거나 아니면 남더라도 조금의 불편함 정도만 남는 문제인데, 기도폐쇄나 출혈의 문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폐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답답함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진단에서부터 기도 공간의 넓이나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파악해서 수술을 무조건적으로 과하게 막 넣는다거나 막 줄인다거나 무분별한 과한 계획들을 좀 막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의 문제인데요. 실제 수술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심한 출혈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곳을 절개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전하게 막아놓고 수술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뭐 약도 쓰고 수술 중에 지혈제도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환자분께서는 수술 후 출혈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코를 세게 푼다던가, 재채기를 할 때 입을 다문 채로 세게 한다던가, 혹은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댓글을 보니까 네. 양악수술 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좀 신경손상, 평생 뭐 감각이 안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걱정하시던데,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신경손상과 관련된 부분이 양악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간혹은 이제 신경손상이라고 해서 입이 잘 안 다물어지거나 뭐 입이 안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운동과 관련된 신경이 아니고 이렇게 만져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신경 있잖아요. 이러한 신경이 조금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라는 거를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신경손상 그러면은 하악의 양쪽으로 뼈 안으로 들어가는 하치조 신경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뼈 안을 쭉 내려오다가 두 번째 작은 어금니 밑에 정도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신경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당겨지면서 감각이 일시적으로 확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하악 수술을 할 때가 아니고 턱끝이나 턱의 하연이나 이런 윤곽 수술을 할 때 주로 많이 당겨지면서 이러한 부분의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감각의 이상이나 감각의 저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5년까지도 지켜보면 대부분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감각이 떨어진 부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메인 신경 같은 경우는 눈에도 보이고 굉장히 굵지만 실제로 신경에는 뼈에서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더 미세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신경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신경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큰 신경들이 수술 이후에 회복하면서 그 부분까지 이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적응을 하거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남을 수는 있다. 그런 것들이 감각의 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감각이 아예 확 없어져 버리거나 아무 느낌도 안 나거나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코 수술만 염증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양악 수술 후에도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염증이 왜 생기는 건가요? 모든 수술은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계속 한 5분만 계속 이렇게 문질러도 여기가 부어오르고 빨개지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뭔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자극이나 문제를 가했을 때 우리 몸이 방어하는 기작이 이제 염증 반응인데 그러한 염증 반응도 있고 실제로 우리의 몸이 외부와 개통이 됐을 때 세균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악 수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입 안으로 하는 수술이잖아요. 그 입 안에서 외부와 개통이 되잖아요. 절개를 해서 그 안쪽이 다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거를 입으로 가져가죠. 먹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입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 소독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오픈이 돼서 수술을 할 때 이러한 세균들이 들어가거나 해서 감염의 위험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술하는 것 자체가 외상이기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당연히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우리가 수술 후에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예방적으로 계속 먹기 때문에 들어간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괜찮아지는데 일부에서는 수술 이후에 식사를 하시다가 감염이 확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수술을 하고 환자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해도 와서 그쪽을 다 소독을 하고 약을 먹고 하면은 대부분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환자분들 중에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한다거나 수술 직후에 그럼 여기 봉합된 부분 다 터지겠죠. 거기로 이제 음식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막 입술 뒤집어 까서 거울 보면서 잘 됐나 안 됐나 보는 사람 근데 이렇게 뒤집어 까면 그거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양치를 너무 세게 해서 막 잇몸까지 닦지 말 것이랑 그거와 또 동일하게 가글을 너무 세게 해서 다 터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뒤집어 까서 잘 됐는지 보지 말아 달라. 이 두 가지는 꼭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양악 수술이 아무래도 뼈를 이제 절골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분류압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분류압 정말 잘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술을 잘 하면 분류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지않게 수술 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뼈를 이렇게 SSRO를 한다고 하면 뼈를 분리했다가 다시 붙이잖아요. 첫 번째 이제 하악에서 이렇게 분리했다가 붙여놨는데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제가 딱딱하거나 질긴 거 드시지 마세요 하는데 엄청 그런 거 좋아해서 막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팍 풀립니다. 이 핀이 풀리거나 핀이 찢어지거나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뼈가 일부 분류압되면서 여기가 좀 패여 보이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핀을 이제 박아 놓는데 계속 너무 무리하게 씹다 보면 뼈가 유압이 되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가지고 나중에도 수술하고 나서 이 뼈가 완전히 붙지 못해서 계속 씹을 때마다 움직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더라도 수술 후 관리하는 것, 수술 후에 조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사실 또 양악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무조건 살 처지나요? 코 수술한 거 퍼지나요? 코 퍼지나요? 이런 질문이 있던데 이것도 네. 맞나요? 우선은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보면은 처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처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면은 피부 자체에 탄력이 없어져서 처지는 것도 있고 그 탄력이 없어졌을 때 중력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수술 직후에 처진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이 조직을 우리가 뼈에서 이렇게 박리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잖아요. 뼈를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할 때 박리를 많이 하거나 혹은 잘라내는 양이 너무 많거나 그랬을 경우에 처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수술적으로 수술 끝날 때 골막이나 점막이나 근육이나 이러한 것들을 집도의가 최대한 잘 위로 올려서 꼬매면은 사실은 처질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성 자체가 좀 많이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살에 볼륨이 많아서 부었을 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는 얼굴이라면 수술 후에 이 헤어밴드를 잘 하고 다닌다던가 본인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꼭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술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잘 꼬매서 올려서 붙여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 계획 세울 때 너무 수술 집도의한테 과하게 절제한다거나 너무 많이 줄인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코퍼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코 넓이를 우리가 재고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끝나기 전에 우리가 코 양쪽의 연골과 그쪽 근육들을 같이 이렇게 꼬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래보다 한 1, 2mm 정도 좀 더 줄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 퍼질 일이 수술 직후에는 없는데 집에 가서 코 막 만지고 당기고 심하게 웃고 이러다가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와서 수면 마취를 통해서 다시 입꿔주는 것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고무 호수가 전신 마취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 콧구멍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초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돌아오는데, 일부에서는 한쪽이 한쪽보다 크거나 작은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유지되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살짝 수면 마취를 해서 다시 묶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코퍼짐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끝나기 전에 제가 직접 코를 다 묶으면서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코퍼짐에 대한 컴플레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본인만 조심한다면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술 계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얼굴을 엄청 줄이고 싶다거나 입을 엄청 넣고 싶다거나 턱을 엄청 돌리고 싶다거나 다이나믹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제가 초반에 말했던 기도 폐쇄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치아 안 보임 현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악 치아가 이렇게 입술에서 이렇게 좀 내려와서 보이잖아요.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에서 3mm인데 너무 얼굴을 줄이기 위해서 올리면은 치아가 안 보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그리고 웃을 때도 한 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꼭 그러한 것을 원하실 때는 수술 후에 뭐 인중 축소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도 환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생각보다 기도 공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나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무조건 뒤로 넣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나중에 숨 쉬는 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코골이가 심해져서 수면무호흡이 심해져서 실제 이것이 심장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런 고혈압이 된다,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적인 것을 위해서 다이나믹한 효과를 위해서 수술 계획을 과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능적인 것까지 꼭 한번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양악수술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맥스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 전 준비, 수술 중, 수술 후 관리, 이 모든 게 잘 되는 양악수술 전문 특화 병원에서, 양악수술만 하는 전문 병원에서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숙련된 경험 많은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을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수술 계획에 있어서도 충분한 상의를 통해 단순 심미가 아닌 기능적인 것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됐을 때 그 나머지는 숙련된 집도의가 알아서 잘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테마로 시작해서 기대보다는 두려움에 있는 부작용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모든 수술에 존재할 수 있죠. 부작용만 말한다고 해도 뭐 몇 시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하지만 이제 부작용들은 경험이 많고 숙련되고 잘 갖추어진 전문 병원에서는 그것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프로토콜로 시스템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양악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